안녕하세요. 호불호가 갈리는 시계들을 리뷰하는 호불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포티스에서 200피스 한정판으로 출시한 스트라토라이너 파라볼라예요. 한국에서는 포티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한국에도 정식 수입이 됐었던 브랜드고 1912년도에 설립된 역사가 엄청 긴 브랜드예요. 그리고 포티스는 라틴어로 강인함을 의미해요. 브랜드의 뜻만큼이나 포티스의 시계들은 툴러치스럽고 강인한 시계들이 많아서 의외로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팬층이 꽤 있는 편이에요. 또 이 포티스가 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스토리와 감성이 굉장히 강한 시계인데 예전 러시아 연방우주국 로스코스모스에서 포티스의 시계들을 사용했었고 우주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했던 브랜드라 포티스의 시계들은 오피셜 코스모넛 같이 컬렉션에 우주나 항공에 관련된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마스터, 성층권 여객기를 뜻하는 스트라토라이너, B42 오피셜 코스모넛, 오피셜 코스모넛 크로노그래프, 클래식 코스모넛, 스페이스 매틱 등등의 제품 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티스는 항공 및 우주시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코스모넛이 흔히 우주 비행사 중에서도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을 뜻한다고 해요. 즉 아스트로넛이 일반적인 우주 비행사를 뜻하고 러시아에서는 코스모넛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티스도 러시아의 연방 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의 시계를 납품했어가지고 오피셜 코스모넛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해요. 포티스의 시계들은 ISS와 미르 정거장에서도 다양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유용하게 사용했었고요. 2018년도에 오스트리아 스페이스 포럼에서 화성 임무를 위해 오만 사막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포티스도 이 계획에 참여해서 같이 화성 임무를 위한 시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성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걸 기념해서 오피셜 코스모넛 아마디 18이라는 화성 한정판도 출시했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주 활동에 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답게 포티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ISS 우주 정거장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제품명인 파라볼라도 포물선을 뜻하는데 비행 방식 중 하나인 파라볼릭 플라이트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포물선 비행은 지구에서 자유 낙하를 만드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고 우주 비행사 훈련과 우주 과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포티스가 한때 사업을 철수한다는 루머가 들렸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포티스의 팬으로서 기뻤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도 사이즈도 다양하고 이쁘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GMT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썼더라고요. 가격은 그만큼 올랐지만 포티스의 사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포티스 브랜드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 포티스 모델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브랜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계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계를 살펴볼게요. 이 시계는 2017년도 바젤월드에서 위에 언급한 스트라토라이너 그 컬렉션의 한정판으로 발매된 두 가지 버전 중에 스틸 베젤로 된 팬더 다이얼 버전이에요. 하나는 세라믹으로 된 블랙 다이얼 버전이고요. 저는 둘 중에 제가 이 팬더 다이얼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시계에 숨겨진 매력이 있어서 이걸 구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델은 현재 신품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세라믹 블랙 한정판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판매하는 곳이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팬더 다이얼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스트라토라이너와 같은 케이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팬더 다이얼을 갖고 있는 클래식 코스모넛의 2018년도 100개 한정판 버전은 아직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시계가 마음에 들면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라볼라 같은 경우 중고로 구할 수는 있지만 포티스가 한 2년 전쯤에 그레인마켓에 대량으로 신제품을 포함해서 많은 시계들을 반값 정도에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시계였지만 현재로서는 중고 시계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많이 아쉬운 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티스 홈페이지에서 국가 선택창에 가면 구입 가능한 국가들이 뜨는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나 북미에서 구입을 하려면 아마 배대지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박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이렇게 버튼으로 여는 형식이고 상당히 멋있어요. 안에는 설명서가 있을 법한데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잘 보관을 하는 편인데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이 정도입니다.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유광, 무광이 섞인 3연줄이고요. 심플하면서도 단단해 보여요. 퀄리티도 준수하고 반코는 없지만 미세 조종칸이 4칸이고 또 요 버클 끝부분에도 한 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세밀하게 손목에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슬릿 자체가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브레이슬릿이 가끔 너무 두꺼운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계가 너무 우악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브레이슬릿도 얄쌍하게 잘 빠졌고 또 엔드링크도 꽉 차 있어서 특별한 건 없지만 좋은 브레이슬릿 같아요. 착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격도 무난한 수준이고요. 시계를 살펴보자면 우선 시계의 사이즈는 42mm, 두께는 14.8mm, 러그 투 러그는 50.5mm, 러그 넓이는 20mm, 무게는 172g이고요. 저는 4코를 빼놓은 상태라 156g입니다. 방수 성능은 100m예요.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시계 자체가 작은 편이 아니고 베젤이 얇은 데다가 러그도 길고 뻗어 있어서 시계 자체가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42mm 시계들은 보통 22mm 러그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계 자체가 좀 커 보이는 편이라 만약 22mm 러그를 썼으면 시계가 좀 더 커 보였을 텐데 이거는 20mm를 씀으로써 그나마 시계의 밸런스에 좀 더 날렵한 모습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의 다이얼 같은 경우는 369 서브 다이얼 대신 전통 펜더 다이얼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아쉬운 6912 펜더 다이얼이고요. 이 펜더 다이얼이 말 그대로 검은색과 흰색의 다이얼 조합이 펜더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해서 펜더 다이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펜더 다이얼 시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폴 뉴먼의 데이토나고요. 이 펜더 다이얼이 참 귀엽고 앙증맞으면서도 또 클래식하고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매력이 많은 다이얼이라 매니아층이 확고해서 전형적인 펜더 다이얼부터 흔히 역펜더라고 불리우는 블랙펜더, 그리고 블루펜더 등등 다양한 다이얼 버전을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했었어요. 한동안 뜸하다가 요즘 들어 오메가나 제니스, 해밀턴, 그리고 태그 호이어 같은 곳에서 복각 열풍이 불면서 이런 펜더 다이얼들이 다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펜더 다이얼 매니아로서 그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유광이고요. 전면부와 베젤은 무광이에요. 베젤에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타키미터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타키미터는 단순히 별다른 도구 없이 숫자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스포티함을 연출하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서 흔히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레이싱이나 롤렉스 데이토나처럼 레이싱 시계들에 자주 쓰이는 장치예요. 그리고 용두에는 포티스의 로고가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또 용두 자체는 푸시풀 방식이며 이렇게 넣었다가 바로 수동 감기를 할 수 있어요. 크로노그래프 푸셔는 스크류 다운 방식이에요. 포티스는 이런 스크류 다운 푸셔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마도 물속에서나 사용 중에 실수로 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 때문일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미관상 풀린 상태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했던 게 이게 아무리 봐도 배주 7750이거든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파라볼라에는 배주 7750이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같이 출시된 블랙 세라믹 버전 같은 경우에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서 UW50이라고 해서 수정 무브먼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서 블랙 세라믹 버전 뒷백 영상을 봐도 배주 7750이 들어간 게 맞아요. 파라볼라는 품절해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반 7750이 들어간 스트라토라이너 일반판에도 홈페이지 상에는 UW50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예전에도 UW50이 양방향 회전이라고 표시했다가
단방향이라고 수정한 적 있는 포티스의 전적으로 볼 때 아마 홈페이지 상에서의 실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파라볼라에는 배주 7750이 들어갔고요. 배주 7750 같은 경우 두께가 좀 있긴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은 무브먼트고 유지 비용도 준수하고 수리하는 것도 많고 부품 수급도 쉬운 편이라 저는 오히려 애매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 이런 범용 무브먼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7750 같은 경우 가끔 로터가 반대로 헛돌면서 진동이 웅웅거릴 때가 있는데 꼭 시계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범용 7750을 쓸 거면 차라리 착용감과 두께를 좀 줄이기 위해 솔리드백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서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이 다이얼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사진상으로는 그냥 하얀 팬더 다이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체 야광 다이얼이더라고요. 보통 BGW9이 아니라 C3 같은 야광 도료를 사용하는 야광 다이얼 시계는 이런 식으로 좀 누런색을 띠는데 이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웹사이트에는 그냥 슈퍼 루미노버라고 써있어서 C1인지 C3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덱스가 하얀색인 걸 보면 C1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누런빛을 띠는 것하고 야광 밝기를 보면 또 C3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야광이 약하지도 않고 여느 야광 다이얼 시계보다는 하얀색이라 그 부분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한번 야광을 볼까요? 되게 멋있죠? 물론 BGW9이 정말 하얗고 야광색도 푸른색이어서 보기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급 시계에도 BGW9이 자주 쓰이는 편이고요. 하지만 야광 밝기나 지속력이 C3보다 약한 편이고 저는 이런 C1, C3 그런 초리끼리한 느낌을 좋아해서 BGW9보다는 약간 C3 같은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야광 팬더 다이얼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야광을 보는 순간 이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광 다이얼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도 번짐없이 깔끔해요. 그리고 인덱스나 핸즈는 요즘 많은 시계들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포티나라고 해서 페이크 파티나처럼 인위적으로 누렇게 칠을 하는데 이 파라볼라도 인덱스랑 핸즈에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브 다이얼은 매트하면서도 독특한 질감을 주고요. 주황색 크로노 초침도 포인트가 돼서 이뻐요. 그리고 이 시계는 더블 AR 코팅이 되어 있어요. 더블 AR 코팅이 유명한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이나 브라이틀링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포티스도 더블 AR 코팅을 하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더블 AR 코팅은 특유의 푸른빛과 더불어서 다이얼에 마치 유리가 없는 듯이 선명하게 빛을 차단해줘서 저는 더블 AR 코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시계는 팬더 다이얼의 특성상 줄질을 아주 잘 받는 편입니다. 잘 어울리죠. 많은 색상과 여러 종류의 스트랩들이 잘 어울리는 편이라 줄질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계는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일단 시계 자체가 42mm로 작은 편은 아닌데 베젤도 얇은 형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러그가 이게 스틸 브레이슬릿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가죽줄을 체결해 놓으면 러그가 길고 또 뻗은 형태라서 손목 위에서 좀 붕 뜨는 느낌을 줘요. 옆면을 봐도 확 느껴지죠? 이게 단순히 제 손목이 얇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착용샷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계 자체가 좀 이질적으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가죽줄 체결 시에 착용감도 조금 나쁜 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시계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피셜 코스모넛 크로노그래프의 경우 크기가 38mm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나 같은 케이스를 쓰는 클래식 코스모넛 크로노그래프의 경우 크기가 무려 4mm나 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40mm? 그 정도로 나왔으면 비율적으로 다이얼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들고 이쁘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AR 코팅의 경우 예전 포티스 모델들은 정말 코팅이 짱짱했었는데 이건 예전에 그 AR 코팅의 느낌을 주지 않아요.
약간 은은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예전 포티스의 그 짱짱한 AR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보편적인 AR 코팅의 단점인데 AR 코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가 시계를 조심해서 차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스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AR 코팅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착용하다가 너무 심하게 기스가 나면 밀던가 그냥 감안하고 착용하던지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계가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러그 디자인 형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나마 20mm 러그로 간신히 날렵한 라인을 잡아냈고 그 외에는 가격적인 아쉬움만 없다면 올 야광 팬더 다이얼 그 유니크함 하나만으로도 이 시계는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봐요. 또한 포티스가 브랜드 역사로 보나 시계 퀄리티로 보나 참 뛰어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감성이 충만하고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계들을 출시하는 포티스가 얼른 다시 사업이 잘 되어서 앞으로도 쭉 재밌고 멋진 시계들을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쳐볼게요. 다음 리뷰 영상은 젤로스에서 요번에 아주 멋있는 시계를 출시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아마도 그 시계에 대한 리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불호였습니다.